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암기장 강의입니다. 암기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재 성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선생님들마다 암기장 요즘 안 가시신 분들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어떤 교재든 이제 암기장 형태의 교재들은 좀 아실 것 같고요. 우리 제 교재는 헌법 집중이라는 이제 기본서 내용 중에서 좀 이제 사례용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제 300개 정도 쟁점, 사법시험 시절부터 해서 너무 이제 당연시되던 한 300개 쟁점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좀 더 학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교재고, 교재 특징은 이제 그 쟁점에 그 토픽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248번 특히 한번 오늘 헌법재판론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론부터 할 테니까 교재 212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자, 우리 변호사니까 이제 헌법재판론부터 딱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부터 자주 다뤄왔던 재판론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한번 더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실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앞쪽으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특징 한번 간단해 보죠. 그 248번 쟁점 가면 바로 밑에 그 토픽에서 가장 이제 큰 주제, 화제, 이런 이제 사안들이 나오는데, 기출 문제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아직 기출이 안 된 분야들은 이제 대표 리딩 케이스, 판례들을 제가 압축해서, 요런 문제 사안일 때 요런 쟁점들이 활용될 수 있다. 요런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그 밑에 기출 OX 해가지고 이제 선택형 기출 지문들이 붙어 있죠. 사법시험, 16년도까지 사법시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 두 가지 이제 출제된 내용들 중에 변실을 기준으로 이제 사법시험 이제 문제들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앉혀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그 기출했을 집 이런 거 따로 안 보고 이 책 한 권으로 해소해도 됩니다. 예, 물론 우리 종합반생들한테는 이 책도 이제 강의 과정에서 이제 요번 강의 특강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의미있게 이제 보신 다음,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참조하면 역할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정리교재로 삼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학습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 암기장에다가 무슨 문제 자료나 판례 자료나 이런 것들 추가해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나쁜 방법이란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이제 학원에 이제 종합반 등록을 하시고 1년 동안 계속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헌법이라면 키노트 자료하고 정지문 2개, 요거하고 최근 1년간 이제 판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섭렵할 텐데, 그 정도 자료 보태면 시험장 간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풍부하게 보는 영역이다, 이렇게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파트로 이제 들어갈 텐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특별히 필요 없죠. 그죠? 예, 교재 내용들 이런 거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학습하시면 되는데, 강의는 일단 PPT로 이제 개관을 한 다음에 해당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보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처분부터 이제 PPT인데 아직 가처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단계는 이제 책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12페이지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47번 쟁점부터 볼게요. 규범통제제도, 어떤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이제 법률 이하의 어떤 법규범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통제하는 장치, 요걸 이제 규범통제 장치라고 하는데, 위헌법률 심판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헌법소원의 한 형태로서 이제 법령헌법소원이 진행될 때가 있고, 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또 있죠. 헌재법 28조 2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의미로 다 규범통제제도인데요. 자, 이 규범통제제도는 전통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없습니다. 추상적이란 말은 어떤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는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구체적이란 말은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통제 절차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재판 사건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규범 자체를 추상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 사건의 전제가 될 때만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만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면, 지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위헌심사의 계기가
예, 법이 이제 세상에 작용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예, 그걸 가지고 구분한 것인데, 세상에 공포되기 전에부터 이제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국제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포 후 구체적 사건 또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표현하며,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근데 이 예방적 통제하고 추상적 통제는 학자마다 이제 분류가 약간 차이나는데, 이 두 개를 넓은 의미에서 다 추상적 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의의 추상적 규범 통제. 그래서 그냥 추상적 통제는 구체적 사건과 상관없는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자, 그래서 위헌 심사의 계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용어가 구분된 것인데, 자, 우리나라는 첫줄 봅니다. 규범 통제 제도는 법규범의 위헌 심사 제도를 말하는데, 규범 통제의 계기와 관련해서 유형이 나눠집니다. 자, 첫째, 구체적 규범 통제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만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됐고요. 자, 이제 내려가시면 아래 두 줄 보세요. 우리나라는 재판의 전제성이 헌법이나 법률에 요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재판의 전제성 체크합니다. 요게 구체적 규범 통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체크. 재판의 전제란 말은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분석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판시 내용들이 나오지만,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는 의미는 앞선 문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선결 문제. 예. 즉, 그 재판의 해결 수단으로서, 재판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동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재판의 전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가 나오는데, 심판 절차에 이제 유형 구분 없이 다 적용되는 일반론들이죠. 그래서 뭐 가처분, 재심, 뭐 청구권자가 누구며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데요. 자, 먼저 248번 쟁점이 이제 취하입니다. 취하.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해놓고 나중에 철회, 걷어들이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 일단, 객관 소송은요, 헌법재판은 객관 소송으로서, 이제 객관 소송이로서 직권주의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헌재가 심판의 모든 과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조사까지 다 직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심판에 계시는 직권주의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건을 물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죠? 예, 인지재판 이런 거 없어요. 인지수사는 있어도. 자, 그래서 그 심판에 계시는 신청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계시는 청구권자의 마음이고, 예, 신청주의고, 그러면 이제 청구를 했는데, 결국 이제 또, 번거롭다. 그냥 편하게 가자. 편하게 살자. 이러면서 또 걷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내려가시면 첫 줄. 청구의 취하란 청구인이 심판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자, 취하가 되면은 이제 소급에서 철회되는 효과들이 나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이론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그다음 보십시오. 객관 소송인 헌법재판의 특성상 청구 취하의 효과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는 이제 객관적 심판 이익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심판 청구인의 본인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하고 다르게 공동체 전체 이익, 즉 객관적인 이익에 비추어서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 소송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예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판정에 이익이 있다면 그 개인은 취하하려고 하지만 취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결론적으로 부정입니다. 객관적 심판 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우리 헌재가 쓰지 않아요. 객관적 심판 이익의 예외 법칙을 활용을 안 합니다. 근데 논거가 없어요. 우리 판례가 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종료시켜버리는데, 일단 결론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두 줄 보시면, 이제 그 민소법, 그 헌재법 40조 준용 규정에 따라 민소법의 어떤 그 조항이나 이론들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절차가 그냥 종료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자, 213페이지, 동그라미 이제 2번이 헌법 질서의 수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적 비종 요소도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이었어요. 소수 의견인데, 자, 이게 이제 객관적 심판 이익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법정 의견은 어떠냐면은,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에 취해가 있을 때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조건 종료설입니다. 두 문자로 취소권 종료, 취소권이 이제 기간을 다해서 생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논거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논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조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논거인가?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네.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 예. 네, 요거밖에 논거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지식으로는. 그래서 한정된 사법자원이죠, 그죠? 그래서 9인밖에 안 되는 이런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사건을 다루는 것들이 버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처리를 해주면 소땡스. 다음 이제 밀려있는 다른 사건들을 빨리 접하고 하는 것들이 공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종료, 객관적 이익을 안 따집니다. 자, 두 문자로 취소권 종료 이제 써야 됩니다. 앞에 이제 사건 유형들도 써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종료설 이런 밋밋해요. 그래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실제 이런 판례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떳떳하게 이렇게 내놓아야 됩니다. 항상 답안은 떳떳해야 돼요. 피해가는 듯 숨기는 듯 얼버무린 듯 이러면은 채점자들이 뭘 주고 싶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못 줘요. 그래서 뭐 떳떳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아예 막 이렇게 어설프게 얼버무리게 쓴 거나 틀리게 쓴 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자신 있게 써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문자가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죠. 자, 다음 249번에 중복 청구의 금지. 요 또 250번 쟁점이 이제 병합 청구 쟁점인데 213페이지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이론들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중복재소 금지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유형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감지해 놓으시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론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사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심판이 이렇게 병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기를 해놓고 제기가 돼 있는데 또 헌법 소원을 또 따로 제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일단 첫째 줄에 40조 준용 규정 항상 조심합니다. 헌재법에 가면 40조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이런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준용 조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중복재소가 금지되는 게 일반 취지인데요. 다만 이제 세 줄 뒤로 갑니다. 헌재는 헌재법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과 동법 68조 1항의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자, 위에 키워드에 한번 써볼까요?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봐도 규범통제죠. 규범통제장치. 자, 그리고 이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또는 줄여서 권리소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본권 구제장치죠. 기본권 구제. 그래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권 구제장치로 지금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규범의 이제 위계 질서를 잡으려는 이런 통제장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장치가 똑같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재소가 아니어서 별개로 신청되고 별개로 심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 헌재법 68조 1항의 권리소원과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또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하는데 권리소원과 위헌소원도 마찬가지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위헌소원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우리 헌재가 뭐라고 해요? 위헌법률 심판의 아류작이다. 불복형 규범통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2항 근처에 씁니다. 제2항 키워드 근처에다가 불복형 규범통제. 불복형 규범통제. 그것도 규범통제 장치예요. 그 실질이 인권 구제 장치가 아니라. 자, 그래서 권리소원과는 또 색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급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중복재소 금지 쟁점이 설정될까요? 안 될까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애초에 중복재소 문제가 안 생기죠. 왜? 두 제도는 보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제 갈 건데 법원이 제청 신청을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
배척을 해버리면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결국 이거는 양자택일입니다. 보충적 관계로 이렇게 이제 선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죠? 예, 위헌 제청이 안 됐을 때 위헌소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은 중복재소 문제가 애초부터 없다. 예, 요거 이제 좀 각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 250번 병합청구로 가겠습니다. 자, 병합청구, 병합소송,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병합되는 소송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근처 써봅니다. 민소법에서 병합청구가 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민소법 이론으로 동종 절차 플러스 공통관할입니다. 써놓으세요. 동종 절차 플러스 공통관할. 네, 동종의 절차에서 취급될 수 있으며 또 관할권을 공통으로 가지는 법원이 그런 이제 사안이면 병합소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제 또 확인해 보시면은 자, 내려가 볼게요. 줄. 헌재는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재법 28조 1항의 권리소원과 동조 2항의 위헌소원을 함께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 따져볼게요. 동종 절차입니까? 둘 다 어쨌든 실질은 다르지만 절차는 둘 다 헌법소원 절차죠. 다 같은 헌법소원. 권리소원, 위헌소원. 자, 그리고 누가 담당하죠? 둘 다 헌법재판소 관할이죠. 그래서 동종 절차 공통관할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요인도 판례 나와 있어요. 판례 없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판례가 나와 있는 것들만 이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줄 보시면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우리 헌재가 이제 제3자의 심판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라는데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뭐 권한쟁의나 다른 데서도 다 이제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됩니다. 네, 권한쟁의에서도 인정돼요. 자, 근데 이제 제3자 심판 참가. 자, 심판 참가 정도 체크할 거예요. 심판 참가. 여러분 그죠? 뭐 독립당사자 소송 병합 소송들, 주관적인 병합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심판 참가 민소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러나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비교 표시하시고 제3자 소송 담당은 부정을 해요. 요거는 개념이 제3자 심판 참가하고 완전 다릅니다.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은.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일단 참조 페이지 238페이지 각주. 예, 가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권한쟁의에서도 똑같은 이론들이 제시되는데, 차차로 보도록 하죠. 헌법소원에서는 주로 이제 자기 관련성 요건 검토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그걸 이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일반적으로 없지만 뭐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 논리 관련해서 그 법인 등 단체는 그 구성원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말로 제3자 소송 담당 부정설이거든요. 권한쟁의 쪽에 가면 또 똑같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차이점 뭐냐면 민사소송법에서부터 이제 그 연원한 올마오는 제3자의 이제 심판 참가라는 거, 뭐 보조 참가니 뭐 당사자 참가니 이런 심판 참가들은 다 이해관계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소송 자체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자신한테 이롭고 해로운 어떤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참가를 허용하는데 지금 이 제3자 소송 담당은 그 이 제3자의 이해관계를 불문합니다. 예,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제3자가 원하면 참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 헌재법에 가면 약간 예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가 나오는데 명문의 규정 없으면 독일처럼 이제 일부라도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 대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51번 가처분 보겠는데요. 일단 가처분은 그 제목 옆에 여러분 적극설이라고 써놓으세요. 적극설. 네. 자, 이제 칠판 봅니다. PPT. 적극설. 나중에 이제 재심은 다릅니다. 재심은 반대로 소극설이에요. 네. 재심은 헌재가 이제 확정을 지은 종국 결정을 다시 뒤집으려는 장치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고 피곤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확정된 결정을 또 뒤집는 장치는 누가 봐도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주 엄격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국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리 어떤 그 임시적인 잠정적인 어떤 보전 처분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들이 내리는 종국적인 판단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여기 이제 종국 결정의 실효성 확보. 예, 요런 이제 취지가 있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헌재법에 규정이 있는데 두 문자로 해야 됩니다. 자, 정권가 해가지고, 경제계에 월가가 있다면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체크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경제계에 월가, 월스트리트가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정치계에는 이제 정권가라는 개념, 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우리 헌재는 예시설을 찹니다.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허벌소원이나 권한쟁의 모든 심판에서 다, 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요건과 인용요건이 나눠지는데, 요거 얼마 전에 사례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리 변시에서. 이 기출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강조했던 것들인데,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이 쟁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나올 거다 계속 했는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간다기보다는 선택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형 대비를 또 따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면은 적법요건. 본안 사건의 당사자 적격자가 본안 청구에 명백하게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요것도 두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 안 할게요. 본권, 할게요. 자, 본자,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긴급회의. 이렇게 해서 두 문자가 책정되거든요. 본건에 관해 긴급하게 회의가 개최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 건데요. 자, 이제 본안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본안에 의존하는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의존성 요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에 관련된 당사자가 청구해야 되고, 자,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이 명백성 요건이요. 이 명백성 요건이 적극설이에요. 요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요게 적극설.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받아줄 텐데, 누가 봐도 뻔하게 안 되는 청구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 이익. 이거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이죠. 모든 어떤 재판 과정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이제 소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방지 필요성, 긴급성, 이익 형량. 요거 이제 갖추면 되는데 주로 두 문자로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책으로 갑니다. 1번 의. 일단 왼쪽에 두 문자 정권가 먼저 보이고요. 본안에 종속되는 보전 처분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되새깁니다. 본안에 종속되는 보전 처분. 자, 이제 내려가시면 중간쯤에 줄 볼까요? 헌재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68조 1항의 소원, 즉 권리 소원에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래 가면 예시설을 취하고 있다. 예시설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볼 것들은 보고 어떤 건 대부분 또 건너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너뛸 거 왜 써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는 이론은 거의 안 쓰죠 우리가, 그죠? 사례형은 답안을 작성할 때 판례 결론 위주로 검토하고 답 내리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이제 기록형 답안을 쓸 때는 그 판례가 어떤 기본권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관점에서 우리 이제 변호사들은 들이밀 수 있는 걸 다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학설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런 것도 침해되는 권리로서 막 주장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기본소월의 판례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행복주권에 근거해서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도 보면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제 그런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뭘 몰랐나 보다 이러면은 초짜들이 그는 이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을 잘 몰랐나 보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의뢰인을 위해서 들이밀 거 다 들이밀어야 되고, 어떤 사례에서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 들이밀어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들이미는 거예요. 안 먹힐 줄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들이 이제 쌓이는 건데, 하여튼, 그 기록형을 답안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판례는 부정하지만 이론을 통해서 인정할 만한 것들이나 자신들의 논리를 가져갈 만한 것들이 있으면 활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론을 좀 써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도 있는 이론들은 제가 같이 봐드리니까 안 보는 이론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처분의 요건으로 가면 이제 본권 긴급회의라는 항목들만 잘 이제 써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사례쟁점으로 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록형은 또 모릅니다. 기록형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형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선택형은 언제든 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그 첫 줄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검토 안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본안 심판이 계속 중이거나 계속되기 전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모르셔도 되는데 위에 한번 써볼까요? 병립적 고립적 가처분 허용 이런 뜻입니다. 병립적 가처분뿐만 아니라 고립적인 가처분도 허용된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이제 본안 사건을 제기를 하거나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해놓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 사례인데 어떤 경우에는 본안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부터 먼저 청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고립적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본안 사건이 계속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만 먼저 하는 것들도 허용된다. 왜냐하면 가처분에 어떤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들이 보면 아주 급하게 보전 처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실익이나 필요성들이 많이 요청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252번 쟁점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인데 사례형보다는 이제 선택형에서는 간간히 출제가 돼요.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하여튼 뭐 공통쟁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줄에 헌재 결정에 떨어지면 이제 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행정법 같은 공법이지만 이제 행정법에 가면은 쓰는 표현들하고 조금 이게 혼돈돼요. 헌법학자들의 표현들하고 행정법학자들의 표현들이 이제 조금 이게 혼돈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뭐 대위 책임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용어를 반대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헌법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사례 문제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배상 청구권에 성격할 때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할 때는 행정법학자들의 명칭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헌법 문제로는 다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그 상급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국 결정 자체가 확정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색 때문에 조금 이제 용어를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확정력, 여러분 대표로 뭐 기판력 이런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법규적 효력, 요 두 가지가 헌법재판에만 있는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원의 재판에는 전혀 없는 아주 독특한 이제 제도, 효과예요. 자, 이제 확정력부터 보시는데, 시험 보십시오. 확정력은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 등 이렇게 이제 칭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용어들이 보면 행정법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데 헌법학자들은 좀 편안하게 씁니다. 그냥 일상적인 의미로 그냥 바로 접근해요. 불가변력은 한 번에 이제 전국 결정에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변동시킬 수 없는 변동 불가의 힘을 얘기하고 불가쟁력은 다시 다툴 수 없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판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실체적 확정력을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안 써도 돼요. 이런 용어는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부적 효력이에요. 대내적 효력. 심판에 관여한 3주체, 헌법재판소라는 심판관과 청구인과 문제됐던 공권력 주체, 뭐 이들 간에 적용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 관여자들을 구속하는 내부적 효력, 대내적 효력이라고 해요. 대내적 효력. 그 심판 관여자들에게만 미치는 내부적 효력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속력은 다 보시면 이제 더 넓어져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의 특수성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자, 기속력은 헌재 결정이 떨어지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을 준수하고 모든 국가기관 등이 결정을 준수하고 더 이상 그 위헌으로 판정난 행위를 반복하면 안 되는 이런 내용인데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구속을 해요. 훨씬 넓어졌죠. 심판에 관여한 주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통치조직 요소에 다 확장돼 버립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이제 객관쟁송으로서의 속성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법규적 효력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규범 통제 제도에서만 고유하게 또 존재하는 겁니다. 법규범은
일반성을 가지죠. 일반 추상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제 법치국가의 법은 대한민국의 구성분자 모두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국가조직이든 국민이든 그 구성분자 모두를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효과를 일반 대세효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규범은 만들어질 때도 모든 분자들을 구속하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이제 위헌결정이 나가지고 폐지되는 효과도 모든 구성분자들에게 효과를 미치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 관여한 몇 당사자들한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법규범의 이제 폐지나 무효는 실효는 대한민국 구성분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법규적 효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대세적 효력에서 더 큽니다. 자, 일반적, 대세적 효력 요 두 가지. 일반 국민들까지 다 구속하는. 여기는 이제 통치 조직, 여기는 통치 조직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까지 구속하는, 더 넓어지죠, 갈수록. 그래서 법규적 효력이 기속력보다 크고, 기속력이 확정력보다 크고, 이런 이제, 크기가 설정돼요. 자, 그 정도, 요거는 뭐 특히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정리 안 해도 되고, 요 정도 이해만 갖추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내적 효력과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요것들이 이제 대외적, 요거 대표로 대외적 효력이고, 요거 이제 하여튼 의미 구분만 잘했어요. 요거는 이제 법규범에 대한 이제 심판 유형의 고유한 효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53번, 이제 기속력, 이걸 봅니다. 기속력. 기속력 요게 중요해요. 법규적 효력보다 더 중요한 게 요 기속력인데, 자, 요건 일단 두 문자로 이제 인권 위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잡아 놓으시고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의의 가볼게요. 기속력이란 헌재의 결정이 그 내부자들에게만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통치 조직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헌재법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데, 자, 두 문자 인권 위기 상황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재는 요거는 그 확장론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없고, 요 그대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그 둘째 줄 다시 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라는 표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근처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용 플러스 기각. 인용 플러스 기각. 인용결정, 기각결정 모두에 기속력이 미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라고 법문장에 써져 있거든요. 자, 이제 좌우를 보시면 법률의 위헌결정, 즉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시면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기각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헌재법 규정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위헌으로 판단받을 때 구속력을 이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에서도 당연히 인용 기각이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권한 침해를 긍정하는 이제 결정과 부정하는 결정이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여백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속성 때문입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은 요거는 여러 군데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되죠. 포괄적 확인 소송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포괄적인 확인 소송. 자, 요 그대로 외우세요. 포괄적 확인 소송.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 쭉 가면 총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나 기각의 의미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이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확인 소송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분쟁의 당사자, 권한 침해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그 분쟁 당사자의 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경계선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당사자 모두의 공통되는 경계선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공통되는 경계선. 그죠? 이미 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죠? 어떤 기관이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뭐 삼권분립의 기본 체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관할이 분장이 돼 있을 텐데 서로 짓거라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권한쟁의는 헌법에서 또 유리하는 그 관할의 경계선, 이미 있는 경계선을 찾아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권한쟁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공통되는 효과가 이제 그 내용에 담기거든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누가 청구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각을 받거나 인용을 받을 수 있지. 그 담기는 내용은 공통되게 원래 선은 여기다. 그걸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 때문에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의미 구분이 필요 없다. 구분 분류. 그래서 우리 헌재법을 만드는 국회도 이런 이제 이해에서 학자들의 조언을 받았겠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구분 없이 다 구속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내용은 마지막 줄 결정을 준수하고 반복을 금지하면 안 되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자, 이번에 쟁점으로 갑니다. 주관적 범위 또는 이제 그 인적 적용 범위 간에서 이제 걔네들이 있는데, 자, 기속력의 주관적인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로 지금 우리 헌재법에 가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줄 뒤로 갑니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입법권도 구속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입법권 체크합니다. 이런 쟁점들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기속력 가면 뭐 있더라? 인권 위기 정도에서 끝나면은 선택형 대비는 충분히 됐는데 사례형 대비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예, 기속력 가니까 입법권에 대해서 기속력이 뭐 명문으로는 포함이 돼 있는데 명문의 규정과 상관없이 또 걔네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이제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논점 추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쟁점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보면서 이 사례는 이런 쟁점하고는 상관없다. 찍찍찍찍 이제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을 딱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하려고 하고 대조를 하려면 이런 쟁점에 대한 이제 인식, 쟁점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헌법 전체의 리스트를 읊어봐라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죠. 저도 순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별 파트, 위헌 결정의 기속력 가면은 있는 쟁점 리스트 내봐라 하면은 입법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거, 두 개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은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례 공부나 이제 사례를 위한 이런 암기장 공부를 하실 단계는 뭐 구체적인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수 시간을 가질 때 그 쟁점 리스트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입법권을 왜 빼려고 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기속력 조항의 구문과, 구문이란 말은 반대로 이제 문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문 또는 문구와 법적 안정을 강조하는 기속설. 아니, 법문장을 봐라. 입법권을 제외하고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첫째 줄에.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속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너무 형식주의입니다. 자, 이제 2번 보시면 헌법재판의 오류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구속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도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당시에는 오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함으로써 그 판단이 시대착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그래서 이제 이걸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당연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법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죠? 간통죄는 지금 이제 위헌이다 나왔죠, 그죠? 그러나 이게 50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간통죄 제도이입하자 국민들이 막 아우성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헌재가 간통죄 위헌이라고 선례가 있으니까 국회는 못 바꾼다 이래버리면은 주권자들의 의지는 이미 확고하게 간통죄 도입으로 확립이 돼 있는데도 법치 질서를 못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권만큼은 구속 못한다 이런 견해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3번은 뭐 옛날 그 대법원이 그 형법 1조 2항의 재판시법주의나 뭐 한시법이나 이런 거 적용할 때 보면 동기설 이런 거 취했는데 얼마 전에 그 동기설 폐기해버렸잖아요, 그죠? 동기설하고 거의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요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해버리시고. 자, 그래서 1번, 2번 이런 견해가 있는데 자, 내려가 보시면은 헌재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니다. 헌재는 사건 명칭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건에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헌재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 체크합니다. 신중하게 접근. 정확하게는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해당 판례가 이제 적극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판례가 없죠. 그러나 그나마 인용할 수 있는 판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유보 사항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판단유보입니다. 판단유보. 자, 그래서 이제 법적 견해, 국민의 법 의식의 변동에 대응해서 입법권까지
예, 구속하는 것은 무리 데스. 예, 요런 이제 인식에서 쟁점이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 개 써봅니다. 자, 국민의 법의식, 변동, 대응 가능성. 예, 요런 것들.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응해서 국민의 이제 합의를 법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는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나오는 논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또 3번으로 갑니다. 이제 객관적 범위. 요거는 이제 어떤 쟁점이냐면 첫 줄, 기속력이 결정 주문에 미치는 건 당연하죠.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런 이제 결정 주문에 구속력이 미치는 건 당연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 이유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자, 뭐 중요한 결정 이유, 뭐 결정 이유 정도 체크해놓고요. 이유 정도 체크해놓으세요. 결정 이유. 왜 문제가 나올까요? 이것도 이제 왼쪽 여백에 문제의식을 써봅니다. 주문은 너무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정을 준수하고 반복하면 안 되는 이런 효과들이 부여되는데 각종 국가기관들이 어느 내용이 어떻게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주문이 제시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백에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구속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성 때문에 중요한 결정 이후에는 기속력이 인정돼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논점이 나온다는 거죠. 결정 주문은 너무 단순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이런 경계를 마련해야 국가기관들이 그에 따라 이제 할 거, 안 할 거 구분을 할 건데 주문은 너무 단순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구분의 기준이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 주문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들 이런 부분에는 이제 구속력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중요성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어떤 게 중요 이유고 어떤 게 단순한 방론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헌재의 모든 단순한 어떤 견해 표명까지도 다 다른 국가 기관들을 재량권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놓인다. 이러면 이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분립 위에 최상위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우리 판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네. 세 줄 가보세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체크. 신중하게 접근. 또 판단 유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간혹 이제 그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설령, 이유, 중요한 이유 부분에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정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족수가 요구된다. 동일한 정족수 정도 체크해 볼까요? 객관식 대비 위해서. 어쨌든 주문이 기속력을 가지려면 위헌 결정 이런 데만 이제 기속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규범 통제라면 아까 봤듯이 인권 위기 그걸 이제 대입해 보면 법률의 어떤 규범 통제라면은 이제 위헌 결정에만 기속력이 있는데 위헌 결정이 선고되려면 6인 정족수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육탄정변 위인 이런 두 문자 외우는데요. 6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문이 기속력을 가지려면 6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에 이르는데 중요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속력을 부여하려면 마찬가지로 6인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논거에 5인밖에 합의를 안 했다거나 4인밖에 합의를 안 했다거나 이러면은 기속력을 줄래야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기속력이 미치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컨디션 하에서 이유 부분에도 기속력을 뭐 인정할 수 있을지 말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내리고 다만 이제 그 조건, 컨디션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기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컨디션만 우리 헌재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254번에 재심의 허용 여부로 가시는데 재심은 제목 옆에 소극설이라고 써놓으세요. 소극설. 그리고 칠판 봅니다. 자, 헌재가 힘들게 내린 종국 결정을 또 뒤집으려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설이에요. 자, 이미 확정된 재판의 비상불복 절차. 비상이란 말이 이제 예외적이란 뜻이죠. 자, 명문의 규정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가처분 같은 경우는 정권가 해서 이제 몇 군데라도 있었죠. 그러나 재심은 우리 이제 국회 측에서도 너무 예외적이다라고 봤는지
또 헌법재판에 하여튼 그런지 아예 규정을 안 뒀어요. 우리 헌재는 개별 검토서를 취합니다. 개별 허용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번거롭지만 또 한 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또한 봐드리지 이렇게 이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데 다만 이제 결론이 중요하겠어요. 허용 조건이 이제 내려봅니다. 개별 검토설에 따를 때 이제 어떤 결론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 규범 통제형 심판에서는 우리 헌재가 부정합니다. 요거만 잘 아시면 돼요. 규범 통제형 심판 유형,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뭐는 법령 헌법소원이에요. 법규범을 대상으로 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법규범을 소속물로 삼지 않은 나머지 뭐 구체적 행정작용이나 나머지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삼은 것만 재심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왜 그럼 규범 통제형 심판 중에서는 재심을 부정하는가? 아까 우리가 법규적 효력을 이제 의미를 파괴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와요. 자, 법규적 효력 때문에. 법규적 효력. 자, 법규적 효력이 뭐였어요? 법규범에 대한 위헌 결정이 갖는 높은 파급력이었죠.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분자를 다 구속하는 이런 높은 파급효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규범을 통제상으로 삼은 이런 결정에서는 이런 법규적 효력 또는 일반 대세율을 가지는 이런 파급효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에 관여했던 일개 당사자들이 그 법규범의 운명을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모든 국민의 관점에서 불안정이다 이렇게 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정의 요청이 특히나 이제 강조되는 법규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일 때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 안정의 강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요. 다만 그때 이제 인정 요건이 또 까다로워요. 보시면은 아까 우리 가처분은 명백하게 뭐 부적절한 청구만 아니면 다 받아들여줬죠. 여기는 그런 반대입니다. 반대. 보시면 재심 대상 결정의 당사자의 한정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자, 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형사재심 같은 것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도 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후견인,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는. 근데 헌법재판의 재심은 딱 그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지금 판례에 따르면 뭐 주변인들 확정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절차상 실체상의 중대 하자에 관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단순한 하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중대한 하자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한다. 그래서 당사자 한정, 그 다음에 중대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당사자 한정, 그 다음에 중대 하자. 요게 이제 소극설의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항상 그 취지를 먼저 이제 취지, 소극설, 적극설 이런 취지하고 이제 연결되는 공부를 하셔야지 저런 것들이 이제 피상적인 암기를 벗어난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죠. 254번. 의로 가시면은 두 줄 뒤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거 선택형 대비하십시오. 실제 사례형 나오면 써야 돼요. 이런 거. 명문 규정, 명문의 근거, 법치국가에서의 각종 이제 그 어떤 사안 검토들은 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하시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개별적, 개별 검토설. 다음 페이지. 그럼 개별적인 검토에 따라서 이제 허용되기 위한 조건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데 2번으로 가보시면 두 줄. 규범 통제형 심판 유형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규범 통제형 체크하시고요. 법적 안정성이 특히나 강조되는 이런 이제 법규적 효력 때문에 특히나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심판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정하고요. 자, 그다음 그 두 줄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규범 통제형 유형에서는 대세적 법규적 효력으로 인해 이런 표현들. 여기 이제 높은 파급효 때문에 안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은 네 줄 갈까요?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후정헌법소원 또는 뭐 정당해산 심판 이런 것들은 다 규범 통제가 아니죠. 규범 통제가 아닌 데서는 우리 현재가 재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들을 보시는데 밑에 키워드 볼까요? 재판부 일단 당사자, 그 결정의 당사자에만 한정을 시키고,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재판부 구성의 위법, 요게 절차상 하자의 대표적 예입니다. 좀 숙지하세요. 절차상 하자의 대표적인 예. 그다음 판단 유탈, 요게 실체상 하자의 대표적 예입니다.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모두 다 재심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실체상 하자에 한정시킨다. 뭐 절차상 하자로 국한된다. 이런 그 객관식 지문들이 있는데 실체상, 절차상 하자 모두 이제 우리 현재가 인정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절차상, 실체상의 중대한 하자에 관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중대한 체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죠. 이제 개별 심판 유형별로 이제 접근하는데, 일단 먼저 규범 통제 유형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참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규범 통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하는 유형들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본래적 의미의 이제 규범 통제가 위헌 법률 심판이죠. 줄여서 이제 제가 위심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규범 통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헌 소원이라는 게 있죠. 위헌 심사 형법 소원. 자, 줄여서 제가 이제 위소 이렇게 쓰고 위헌 소원. 자, 요거는 불복형 규범 통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단순히 참고로 끝나면 안 되고 외워야 돼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 불복형 규범 통제라는 실질을 알아야 지금 헌재법의 조항이 왜 그렇게 규정되는지, 헌재가 그 조항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복형 규범 통제 장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본래적 의미 헌법 소원이 아니에요. 위헌 소원은. 자, 그다음에 권리 소원. 권리 소원에서 또 이제 규범 통제가 가동될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법 규범 자체를 소송물로 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입법권도 공권력 작용의 개념에 들죠. 그래서 입법 행위 및 그 입법의 결과물인 법규범, 이것도 모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규범이 직접 소송물이 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직접성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탈락이 되겠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법령 헌법소원.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구제형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요 용어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요걸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부르죠? 교재에서나 보면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하고 위헌소원을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 용어하고 위헌소원을 막 착각해서 막 혼용해서 답안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법령 헌소라고 하는 것들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여기 권소. 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법규범을 소송물로 삼는 이제 유형들을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위헌소원은 법령 헌법소원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위헌소원이라고 표현하지. 자, 그리고 이제 권리소원에서는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부수형 규범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헌재법에 가면. 그래서 법 조문 중에 일부 조항에 이제 위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부가 너무 핵심적인 조항이어서 이게 위헌으로 폐지되면 나머지 조항들도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되면 전부 위헌 선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요거 아닙니다. 그건 요거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형 규범 통제는 뭐냐면, 이 법령 헌법소원이 아니에요. 즉 법규범 자체가 소송물이 된 사안이 아닌데 어떤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문제된, 행정작용이 문제된 사례인데, 그 행정작용이나 이런 구체적 작용들이 위헌이 되는 이유가 그 근거법에서부터 기원한다. 그래서 근거법을 그대로 두고 이것만 취소시켜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근거법이 소송물이 되지 않았지만 근거법도 같이 위헌 결정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부수형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부수라는 말 자체가 법령 자체가 소송물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구체적인 작용을 소송물로 했지만은 그 근거법에 대해서 구체적 소송물에 해당하는 어떤 공권력 작용에, 자, 근거 규범, 소송물의 근거 규범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린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뭐 발본 세권형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 뭐 근원을 뽑아요. 뿌리를 뽑아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이런 이제 취지들 때문에 헌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규범 통제가 구성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요 두 가지 구분만 잘하시면 돼요. 법령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고, 위헌심상 헌법소원을 다른 말로 불복형 규범 통제라고 한다. 요 두 가지 구분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참고인데, 요 두 개 빼고, 요 두 개 빼고는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참고인데, 요거는 참고가 아닙니다. 자, 시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소송 요건 있죠. 소송 요건. 소의 적법 요건. 자, 재판의 전제성인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청구인 능력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 이제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소송의 일반 요건들을 다 구체화시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물론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들도 있지만 청구인 능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요건들이 다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은 결과적으로 이제 소의 존속 요건을 이룬다. 요런 이제 결론들이 떨어져야 돼. 소송 요건은 곧 소의 이익, 소를 진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소가 없다. 예, 그래서 소의 존속을 담당하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종국 결정 시까지 계속 적법 요건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안 판단을 이제 판정을 못 받게 되는데, 종국 결정을 못 받는데, 다만 우리 현재가 이제 객관적 심판 이게 예외 법칙을 사용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심리 도중에 적법 요건의 일부가 이제 갖춰지지 못하더라도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원칙적으로는 소의 종결 시까지 갖춰야 됩니다. 민사법으로 표현하면 변론 종결 시까지 요건을 계속 갖춰야 돼요. 그건 모든 소송에서 공통된 논리죠. 왜? 소의 이익이란 개념 자체가 그거죠. 이거 우리 법법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암기장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암기장 특강에서는 걸맞지 않지만 기본 강의 때 이제 해드렸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소의 이익은 자, 이익 없으면 소 없다. 이런 이제 법의 명언들이 있잖아요. 법의 명언. 자, 이익 없으면 소 없다. 그런 게 이제 왜 나오냐면 이 사법 권력의 소극성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볼게요. 국가 권력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이제 사법 권력으로 크게 나뉘는데, 자,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은 적극적인 정치 권력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정치 권력. 자, 근데 사법 권력은 반대로 소극적인 비정치 권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치가 뭐죠? 세상 질서를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정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나라 일을 결정하는 작용을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법행정은 나라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성 권력. 그러나 사법은 만들어진 거,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해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 행정부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의 기초를 두고 그 어떤 문제 사건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한 세상 질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권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소극성이 나왔죠. 자, 요게 이제 소의 이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법의 소극성이라고 하는 자, 속성상의 한계에 따라 그래서 이익 없으면 소 없다. 요런 이제 법원이 형성될 정도로 사법은 적극적으로 나대면 안 되는 권력이에요. 나대면 안 돼요. 본질을 해쳐요. 그래서 딱 다룰 거, 판단에 이익이 있는 것들만 딱 추려서 다루는, 이게 이제 속성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소의 이익이잖아요. 소의 이익. 네. 그러니까 이익 없으면 소를 진행하면 안 되는 이런 이제 한계 법칙 때문에 그거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리 안 한다. 다 갖춰야지만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소극성을 내비치는 게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은 계속 끝날 때까지,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구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위헌문 심판부터 권한쟁의까지 다 공통되는 내용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대상적격이나 규범 통제의 대상적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는가? 공포되기도 전에 법률에 대해서 되겠는가? 아직 이제 시행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시행될 법에 대해서도 되겠는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다 소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소의 이익의 개념, 그게 왜 소송 요건을 다루는데 그 관여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은 적용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곧 소송의 요건이다. 그래서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항상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헌법률 심판 들어가시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맛만 보고 가죠. 자, 오른쪽에 그 두 문자 보시면 뭐 여러분 요건 잘 이제 익숙할 겁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두 문자 있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직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법제청 뒤에 가면 이제 홍보소는 천공기, 보건병기,
또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한목에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256번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 대상성. 요것도 우리가 PPT로 이제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러나 예, 좀 배제를 시켜놨고요. 자,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 대상성. 폐지된 법률은 재판의 전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죽었어요. 이미 이제 사라지고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분쟁 사건들을 다시금 만들 가능성이 없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이 법이 살아 숨쉴 때 적용을 받았던 이런 이제 문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거든요. 자, 폐지된 법률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자, 소송사건에 적용체가죠. 적용. 구법이 적용되는 행위시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는 결과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들이 있죠. 그죠? 맞죠? 어떻게 안 돌아나 보네. 자, 그죠? 예. 형법상 뭐 신법, 경안신법이 적용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형법은 주로 보면 행위시법주의 관철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법이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은 과거에 살아 숨쉴 때 그 적용을 받아서 죄가 되니 안 되느니 이런 법적인 순사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자, 다른 말로 합니다. 소의 이익이 존재하죠. 우리 헌재가 그 조항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해 줄 실익, 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 관점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줄 뒤에 이제 재판의 전제성 판단하는데 무슨 소의 이익의 개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충돌 없이 받아들이려면 재판의 전제성을 포함한 모든 소송 요건은 소의 이익의 표현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포괄적인 판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예컨대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사례형 대비로도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257번 이하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깔려 나올 텐데 소의 이익의 개념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론들 잘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빨리 보고 이제 쉬도록 하죠. 시험 보십시오. 헌법재판 체계, 전체 체계를 한번 개관해 볼게요. 자, 일단 쟁송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주관쟁송과 객관쟁송으로 유형화됩니다. 주관쟁송은 주관적 권익부, 객관쟁송은 객관적 질서보. 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했지만 이 강의를 이제 처음 접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주관적, 객관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용어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물론 쓸 때마다 약간 잠깐 이제 뉘앙스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공통되는 이제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공통되는 의미는 이제 주관이란 말은 주인의 관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주인은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이죠. 이 세상의 주인들. 나를 위해 돌아가요. 선동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각자의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각자 본인, 각자 개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보는 관점, 이걸 이제 주관이라고 하죠. 자, 근데 객관이란 말은 이제 손님 객자를 쓰죠. 나를 빼고 내 인식,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나를 제외하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 사회 공동체 전체가 바라보는 인식. 그걸 이제 객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주관쟁송이라면 지금 심판을 청구한 그 개인, 각자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쟁송을 얘기하고, 객관쟁송은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소송을 얘기하거든요. 자, 주관쟁송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의 뭐 일반적인 모습들이 보면 주관쟁송이죠. 그래서 주관쟁송은 그들의 이익을, 심판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 이제 심판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절차의 주도권이 주어져요.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좀 더 다른 말로는 이제 처분권주의라고 하죠.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주어져 있는 이런 이제 제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의 이익도 항상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죠. 그 심판 청구인의 관점에서 주로 언제가 문제냐면
과거적으로 침해가 종료된 사안들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인권 유린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문제 제기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금 아직 수용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를 가려봐야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퇴소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관적인 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 개인의 심판 청구인 관점에서는 이제 침해가 종료됐기 때문에 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라고 평가될 수 있죠. 자, 요런 식인데, 자, 이제 객관적인 소송일 때는 이제 직권주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개 청구인들에게 이 절차를 막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의 이익도 물론 이제 주관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원칙적으로 고려되지만은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이익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소의 이익에 예외 법칙들이 가동되죠. 그래서 그 당의 심판 청구인 입장에서는 좀 전처럼 제가 이제 과거에 수용시설에 있을 때 인권유린 당했는데 지금은 말끔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익이 없네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제해줄 이익이 없네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만행들이 자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심판 이익들이 법칙들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 헌법재판이 객관적인 소송이에요. 객관적인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헌법재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소송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이로부터 이제 기속력, 뭐 이런 효과들, 객관적인 소송, 사회 전체를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헌재의 결정이 심판에 관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존재들에게도 효과를 미치는 이런 것들이 상정된단 말이에요. 인권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객관적인 소송에서 나와요. 자, 헌법재판은 그러면 자 어떻게 이제 가동되는 게 원칙인가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는 기관 소송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에게 뭐 소송권을, 청구권을 주면 결국 이제 무절제한 소송들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 해석권과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이런 이제 유권 기관들에게 청구를, 행사를 맡기는 것들이 가장 객관 소송에 부합하는 객관성이에요. 가장 객관적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민중 소송이 고려되고 있죠. 헌법소원. 요거는 기관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관 융합 현상에 대응한 거. 네.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 균형, 체크 앤 밸런스를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한통속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정당 민주제 하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같은 당 소속이다. 이래버리면은 이 정치 권력인 두 입법과 행정 권력이 합세를 해버리면 힘없는 사법 권력은 종속돼요.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법원이 위헌 법률 제청권을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가동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우리 주권자들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민중소송인 헌법소원 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위헌 소원은 아니고 이제 본래적 의미 헌법 소원인 권리 소원을 얘기합니다. 본래적 헌법 소원. 자, 근데 이제 이거 민중들의 열정은 워낙 뜨거워요. 그죠? 우리 국민들은 법도 잘 모르면서 열정은 뜨겁죠. 다른 말로 하면 남소의 위험이 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소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송 요건 중에 보면 기본권 침해 주장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재법에 추가되죠. 그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원래 객관쟁송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주관적 권익을 보호한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 침해 주장 요건들이 필요 없어요. 원래는 필요 없는데 민중들의 이런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남소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뜨거운 열정에 따르는 남소의 위험 때문에 최소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만 들여다봐 줄게, 이런 이제 기본권 침해 주장 요건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남소 방지 차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절차적인 요건 차원에서는 지정재판부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탁금 납부 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공탁금은 그렇다 쳐도 이제 지정재판부는 선택형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지정재판부 제도가 딱 헌법소원에만 있습니다. 다른 뭐 위헌법인 집안인 데는 없는데 막 섞어서 오줌은 많이 내죠. 자, 그래서 기본권 침해 주장 요건, 소송 요건, 자, 그 다음에 지정재판부 제도 이런 것들이 남소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보충성 원칙이 있죠. 보충성 원칙. 요것도 이제 민중소송의 남소 방지 취지를 또 갖고 있어요. 그 최후 수단으로만 헌법소원을 가동하고 헌법소원을 대신할 만한 사전 절차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런 것들도 남소 이제 예외적이다 또는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들이 결합된 결과물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충성 원칙.
요게 우리 현재법에 명시돼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떠올리면 좋겠어요. 세트. 헌법소원 딱 나오면은, 자, 이게 일단 예외라는 거. 요거 재판 청구권 가면 어떤 거 나와요?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되지만 반드시 헌법 소원의 형태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 나오죠. 예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원칙론적인 범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소방지, 취지,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 주장, 지정재판부, 보충성 명시, 예. 그 나중에 보충성 원칙을 해석을 할 때도 이런 남소방지 취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현재가.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쭉 주르륵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예,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외적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구체적인 검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